차별과 불평등을 넘어 사회연대의 큰 길로 문재인 정부의 사회 노동정책 평가와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위한 전남 사회연대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현곤 사회연대 포럼 대표님으로부터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의들 반갑습니다. 사회연대 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는 정현곤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여전히 꺼지지 않는 코로나의 국면 속에서 또 오늘 일기가 불순함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차별과 불평등을 넘어서 사회연대의 큰 길로, 그리고 2022년 대선으로 가는 길목에서 노동자는 무엇을 요구해야 될지와 관련한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동지들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양로총회 지도부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편으로 토론회 발제를 맡아주셔서 이곳으로 내려오신 우리 이목희 지도위원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지호 의원께서는 아침에 다들 조금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어저께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그 사과 문제와 관련해서 당장 그것이 중심도 아니고 우선도 아니다는 그런 트위터를 올리면서 제아의 언론에 다 나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지들께 인사하기 위해서 아침에 언론에 주목받게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토론에 토론자로 참여해 주신 우리 문길주 센터장님, 그리고 김정한 여수지부장님, 그리고 정혜중 부지부장님, 그리고 김성춘 의장님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장을 맡으신 임성주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주정숙 대표에도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사실은 대한민국의 정치는 꽤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습니다.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촛불 투쟁을 통해서, 촛불 시위를 통해서, 촛불 혁명을 통해서 저희가 운동장을 펴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많은 분들도 그 길에 함께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 서울, 부산 시장 재보궐선거를 보면서 이제 그 기울어졌던 운동장을 펴놨는데 이 운동장이 다시 기울어지려고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동기들이 서울에 올라가시다 보면 거의 서울 요금소를 닿아서 경부고속도로에 동탄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SRT 여기 서기도 합니다. 2년 전에 거기 아파트 값이 4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거기 아파트 값이 15억입니다. 서울에서 아파트를 한 채 팔면 분당에 2채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내려오면 10채를 살 수 있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지역에서 서울에 수도권에 아파트를 하나 살려면 집을 10채를 팔아가지고 서울에 올라야 된다는 정도로 부동산을 둘러싼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에게, 큰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세금을 물리는 문제를 뛰어넘어서 이제 집 없는 사람들은 다시는 집을 구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노동자 서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중상층은 붕괴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바꿔놔야 됩니다. 과도한 유동성에 의해서 전 세계적으로 다 올랐다고 이야기하지만, 앞서 제가 동탄을 이야기했지만 4억짜리가 15억이 되면 11억 정도가 올란 것입니다. 미국이나 다른 데의 사례를 봐도 우리는 그렇게 유동성도 많이 풀지도 않았고 겨우 10%에서 20%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가행 유동성만으로 부동산 문제를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력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낸 것이고, 다가오는 대선까지 이 문제를 기필코 해결해야 됩니다. 민주당에 많은 후보들이 있습니다. 주목받고 있는 3명의 후보 중에 2명의 후보는 국무총리를 역임하셨습니다. 이 정부의 정책과 관련해서 책임 있게 또 책임질 수밖에 그런 위치에 있는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내년 대선은 누가 뭐래도 가장 치열한 선거가 될 것입니다. 보수와 진보와 민주와 보수가 부딪히는 최고의 정점의 선거가 될 것입니다. 이 국면에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노동은
최저임금도 저게 상당히 올리고 사실은 상당히 많은 투쟁 사업장을 전부 다 깨끗하게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크게 내딛지는 못한 것이 현실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것은 정부의 실력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제대로 참여하지 못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전히 노동 대중에게 제대로 된 희망의 메시지를 대선에서 줘야 되고 오늘 그 이야기를 여수에서 듣기 위해서 이곳으로 달려왔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는 여전히 답은 현장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수에 계신 동지들께서 오늘 토론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프게 질책하시고 전망과 관련해서는 속 시원하게 답을 주는 그런 토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지들 늘 함께해서 이기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정영권 사회연대 대표님으로부터 박수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전남 사회연대 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계시고 여수시의회 의원을 맡고 계신 주종석 의원님으로부터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께해 주신 분께 감사드리고요. 지금 한국노총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 노총에서 이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도 해주신 것. 그러면 이제 함께 하기로 했는데 오늘 사실은 트렌트 건설로죠 그 인단협 협상 때문에 뭐 위원장이 지금 그 협상장에서 그냥 나왔다가 또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방금 인사만 그냥 간단히 하고 갈 정도로 좀 사항이 좀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도 저의 기억에는 2017년도 우리 이목희 지도위원께서 여수에 오셔서 그때도 이와 같은 어떤 정책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 바탕에 의해서 우리는 문재인 정부를 성공리에 출범시켰는데 다시금 더불어민주당이 되든 민주 세력이 되든 정권 재창출할 수 있도록 그 디딤돌을 새기는 오늘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목희 지도위원님 그리고 정용건 대표님 먼 길 같이 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뭐 제가 아스팔트 위에서 집회 사연을 많이 봤는데 이렇게 앉아서 하는 거는 처음이라 좀 어색하긴 합니다. 예, 그래도 방금 말씀하셨던 우리 주종섭 시의원이 말씀하셨던 촛불의 현장에도 광화문 촛불의 현장에 저도 5-6번 참여를 했었고요. 지역에서도 참여했었는데 어렵게 세운 문재인 정부 우리 민주주의의 노동과 그리고 우리 민주사회의 열망을 위해서 탄생된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다시 예전에 말했던 잃어버린 10년을 우리가 내세우고 문재인 정부를 탄생을 시켰는데 지금 그 위기에 봉착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이 10사람이 되고 10사람이 100사람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과거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좀 더 잘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목희 사회연대 포럼 지도위원으로부터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통령 선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사실은 대통령 선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포함해서 이걸 잘 분석해서 정리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 선거라는 것은 나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평상시에는 가장 중요한 기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보운동 넓게는 조금 좁히면 노동운동이 어떤 관점에서 어떤 입장을 갖고 어떤 실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언의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내가 살고 싶은 나라. 제가 69년도 많다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3선 개헌을 시도해서 제가 다니던 시골의 고등학교 3학년들이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어서 제가 3선 개헌 반대 시위를 2학년 때 주동해서 한 3번 우리 학교로부터 그 역까지 나가서 연자 시위를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조숙했다고 할까요? 그때부터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단어는 좀 변했습니다만 똑같습니다. 3가지. 서민 중산층의 일과 삶이 편안하고 따뜻한 나라. 인권과 민주주의가 꼽히는 나라. 남과 북이 화해 협력하고 평화 속에서 통일로 가는 나라. 이런 나라였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말한 서민 중산층의 일과 삶, 서민 중산층 이런 것은 옛날 80년대, 90년대 같으면 노동자, 농민 또는 민중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동소이한 것이고요. 이게 대한민국이 나가야 할 길이다. 이렇게 하는 데는 아마 강조점은 다를지 몰라도 이걸 반대할 분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즉 미래비전은 내가 지금 살고 싶은 나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나라 이런 게 될 겁니다. 대통령 한 사람 잘 뽑는다고 우리의 미래비전이 실현이 확실히 담보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현실화에서 가장 중요한 계기이자 발판임은 분명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예를 들면 사회를 바꾸는데 대통령 혼자 힘으로 되는 건 아니겠죠. 국회도 있고 사법부도 있고 경제계, 언론계, 종교계, 시민사회 다 있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땀이 보태져야 세상이 크게 변하겠죠. 그러나 대통령 선거가 그 변화의 가장 중요한 계기임은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대선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언론을 보면 저는 사실은 요즘 기자들이 엉뚱한 얘기를 많이 써서 기레기라는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정치 쪽에서도 그렇습니다. 아무런 공부 안 하고 아무런 고민 없이 그냥 생각난 대로 주워 들은 대로 그냥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그래도 국민을 교양해야 된다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참 형편없습니다. 대선에서 누가 이겨 누가 지느냐? 기준이 3가지입니다. 미래 비전, 누가 어떤 정당이 국민의 정서와 요구에 맞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가입니다. 2번째는 정치 세력 간의 힘의 구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3번째는 그 정치 세력이 내놓은 인물이 어떠한가. 이 3가지가 대선의 성패를 결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3가지 중에 2가지에서는 앞서지 못해도 한 부분에서 압도적으로 앞선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가지에서 승부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이 미래비전이라고 하는 게 대선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총선이나 지방선거는 미래비전을 갖고 주로 싸우는 선거, 물론 그것도 내긴 냅니다만 주로 현 정권에 대한 심판입니다. 총선과 지방선거는 그때 정권을 잡고 있는 세력에 대한 심판의 성격을 지니는 겁니다. 예를 들어 2018년 지방선거 민주당이 압승했습니다. 왜 압승했을까요? 당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1년도 안 됐고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그때까지 문재인 정부가 별로 잘못한 게 없다. 그래서 압승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2020년 총선, 그때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좀 그렇게 낮지 않았죠. 총선이 다가오면서 지지도가 엄청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우스갯소리로 민주당의 국회의원 30, 40명은 코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돌이다.
그래서 200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문에 열린우리당이 많이 됐잖아요. 그때 단돌이라고 그랬어요. 단돌이들이다. 만약에 작년 총선 때 임박해서 마스크 대란이 그냥 그대로 계속 갔다. 환자가 폭증했다. 그럼 민주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아무리 국민의힘 저쪽이 탄핵당한 세력이라고 하지만 지금 173석 언감생신 택도 없었을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문재인 정부가 비교적 잘해왔다. 그리고 코로나 잘 맞고 있다. 그래서 압승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총선 지방선거는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고 대선은 그것보다는 현 정권이 좀 잘하든 못하든 이 후보가 이 세력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갈까 이걸 주로 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시면 2002년 대선 때 김대중 대통령이 아들들의 비리 이런 걸로 인해서 지지도가 정말 바닥이었습니다. 근데 노무현 후보가 그 불리한 조건이 됐잖아요. 이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미래비전도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력구도입니다. 지금 현재 이걸 정확하게 지금 개혁 진보 세력의 지분이 얼마고 수구 보수 세력의 지분이 얼마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자료와 통계를 갖고 분석하면 얼추 비슷한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이걸 도출하는가 이런 설명은 제가 필요하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대략 현재의 구도는 52대 48쯤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개혁 진보 세력이 52, 수구 보수 세력이 48 이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41.09, 심상정 6.17, 그럼 47.26입니다. 47.26. 나머지는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이 가져간 거죠. 그러면 47%도 47대 53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홍준표 후보한테 간 표는 제외하고 안철수나 유승민한테 간 표는 이 사람들이 출마 안 했을 때 이 표가 다 홍준표한테 갈 거냐?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홍준표 후보에게 더 많은 표가 갔겠지만 문재인 후보한테 올 표가 있는 거죠. 그걸 잘 갈라내야 됩니다. 사실 저는 2017년 대선은 개혁 진보 세력 대 수구 보수 세력의 구도가 55대 45쯤 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왜 그래 됐을까? 탄핵 직후여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게 참 재미있는 현상인데 이 역대로 우리가 2012년 대선까지는 전현직 대통령 호감도 조사라는 걸 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이승만 대통령부터 이전 대통령까지 하는데 항상 박정희 대통령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이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게 2012년 대선부터입니다. 2008년만 해도 박 대통령이 한 50% 가까이 됐을 겁니다. 근데 2012년 대선에는 박정희 40, 대략 노무현 30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2017년 대선에서는 노무현 50, 박정희 20이 됩니다. 이 중대한 변화입니다. 그런데 52대 48, 이거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정부가, 여당과 정부가 이걸 해냈을 때 이게 온다는 겁니다. 하나는 부동산 가격을 잡아야 됩니다.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올 연말, 내년 연초까지 계속 오르면 대선 정말 어려워집니다. 그 국민 대다수의 박탈감 감당해낼 도리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코로나 백신 접종이 예정대로 이루어져서 선진국이 대략 집단 면역 성공했다고 보여지면 우리도 그때 성공해야 합니다. 만약 만에 하나 선진국은 성공했는데 우리는 집단 면역 성공 못했다. 그러면 대선 엄청 어려워질 겁니다. 이게 성공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자, 과거를 보시면요. 과거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97년 대선 김대중 대통령 당선됐을 때 이쪽과 저쪽의 세력 구도는 43대 57쯤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엄청나게 불리한 구도를 어떻게 이겼을까? 자, 김대중 대통령이 그 당시 보였던 강점들이 있습니다. IMF가 오니까 역시 경륜이 있는 사람이 해야 돼. 그런 분위기가 싹. 그 다음에 준비된 대통령. 제 양반은 평생을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공부한 사람이야. 이런 이미지가 아무리 김대중 대통령을 욕하는 사람도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잖아요. 세 번째가 DJP 연합입니다. 그리고 저쪽의 그 단점으로 이인재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이인재 후보가 물론 이회창 후보의 표만 갉아먹은 건 아니지만 훨씬 많이 갉아먹었겠죠. 그 다음에 이회창 후보의 자식들 비리를 포함해서 단점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래서 43대 57을 김대중 대통령이 뛰어넘은 겁니다. 2002년 대선 노무현 후보 당선될 때 어땠을까? 45대 55쯤 됐을 겁니다. 그걸 노무현이 뛰어넘었습니다. 1번, 당시에 정치가 워낙 썩어 있어서 정치 개혁의 열망이 국민들로부터 정말 분출했습니다. 국민들이 볼 때 가장 정치 개혁 잘하는 사람 누구냐? 노무현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행정수도 이전입니다. 행정수도 이전이 그동안 저쪽 진영에 표를 몰아줬던 충청도 표가 상당히 이쪽 진영으로 오게 됩니다. 큰 변화가 있었죠. 세 번째는 노정단일화입니다. 2012년 대선은 대략 49대 51쯤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아까 말했던 전 현직 대통령 호감도를 보면 박정희 40, 노무현 30이었습니다. 자, 2017년 대선에 55대 45,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기는 선거입니다. 그런데 후보도 5명 후보 중에 문재인 후보가 상대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게 돼 있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노무현의 친구입니다. 노무현의 비서실장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호감도가 50%가 되고 있는데 그 친구라는 게 얼마나 엄청난 장점이겠습니까? 두 번째는 국정운영 경험입니다. 청와대 5년 가까이 있으면서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저 양반은 알 거다. 이렇게 된 겁니다. 세 번째는 노동인권 변호사 하면서 인권과 민생에 대해서 열심히 기여했구나. 이런 인정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 세력 구도는 그렇습니다. 근데 미래 비전은 내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좀 저 사람들도 약간 낫습니다. 만드는 거 보면. 총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조금씩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력 구도가 별로 아까 부동산 가격 안정시키고 코로나 집단 면역 성공하면 괜찮은 세력 구도다. 이렇게 보입니다. 세 번째는 인물입니다. 인물 여러분 지금 뭐 여러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여러분 언론을 보면 어떤 후보가 한마디 하면 또 이걸 계기로 이 후보가 뜰 것이다. 언론이 마음대로 쓰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당의 어떤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복잡한 게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들도 맞힐 수 있습니다. 뭐냐? 그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축적한 다수의 국민에게 주는 좋은 강렬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지금 이렇게 거론되는 후보들 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 사람이 일정 기간 축적된 다수 국민에게 주는 좋은 강렬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 아닌가? 그거 없는 사람은 백날해도 안 됩니다. 그런 데서 보면 개혁 진보 세력의 후보가 제가 보기에는 수구 보수 세력의 후보보다는 조금 앞서 있다. 혹은 상당히 앞서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2002년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2001년도 제가 늦봄에 초여름 될 때 노무현 당시 부총재하고 뭐 얘기를 길게 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가 끝나려고 그러는데 노무현 부총재가 쉬고 서면서 이 위원장 내년에 민주당 대선 후보 누가 될 것 같아요? 나오고 그래요. 그래 속을 다 알죠. 그래서 내가 모르죠.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쉬고 웃으면서 제가 됩니다. 그래요. 그게 경선하기 1년도 전이에요. 그때 이인재 당시 상임고문의 지지도는 30%쯤 됐고 노무현 후보는 1%, 2%, 3%였어요. 그 자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 제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대의원들이 후보를 뽑으면 안 될 거고 만약에 국민들이 참여해서 경선을 하면 노 부총재가 후보 될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될지는 내년 가을은 가봐야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노무현 1, 2% 후보가 됐잖아요. 그 왜 그랬을까? 뭐 광주의 바람도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인재가 뭐가 떠오르세요? 이인재. 일반 국민들이 뭘 떠올릴까요? 소수의 국민들이 젊은 노동부 장관 당시에 그렇죠? 그다음에 떠올리는 게 뭐예요? 대통령 선거 나설려다가 안 되니까 탈당해서 무슨 당 만들어 출마했다가 빙빙 돌다가 안 되니까 김대중 대통령 품 안으로 들어온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인재 후보 이미지 아니에요? 당시에 노무현 후보 이미지는 뭐예요? 군사 독재와 싸웠잖아요. 여러분 퓰리처 상을 받은 유명한 사진이 있습니다. 베트남전 당시에 한 10살, 11살쯤 돼 보이는 어린 여자아이가 폭탄이 막 퍼부어지니까 완전히 맨몸으로 뛰쳐나오는 걸 미국 기자가 찍은 사진이 있어요. 퓰리처 상 받았어요. 뒤에는 막 화염이 막 엄청나고 그것보다 월남 전쟁의 비극을 더 웅변할 수 있는 사진이 있을까요? 그걸 책을 한 권 써도 그 사진 하나가 더 강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노무현 이거 보았을 겁니다. 87년 민주화 대투쟁할 때 최루탄을 비오듯이 퍼부으니까 부산의 그 대로에 다 도망가고 없는데 노무현 부총재 혼자, 당신 변호사지요, 혼자 그 대로 안에 가만히 앉아있는 사진이 있어요. 최루탄이 비오듯이 쏟아지는데 그 한 장의 사진은 어떤 것보다 강렬하잖아요. 저 사람이 저 속에 자기 혼자 앉아있구나. 그래서 군사 독재와 싸웠어요. 3당 합당에 반대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부산에서 떨어질 줄 알면서 가서 계속 출마했어요. 지역주의 정면으로 도전했어요. 그리고 조선일보하고도 대판 싸웠어요. 이미지가 좋은 강렬한 이미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의원에 갇혀 있으면 뜨지 못하는데 국민 속으로 가니까 그냥 뜨는 거예요. 국민들 노무현 그거 봐라. 노무현 군사 독재 때 싸우는 거 봤니? 부산 가서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부산에서 그렇게 떨어질 줄 알면서 그 대단한 사람 아니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좋은 강렬한 이미지예요. 그런데 2017년을 한번 볼까요? 자, 문재인은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노무현의 친구, 비서실장. 국정운영의 경험. 그 다음에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해서 노력했다. 이런 게 있잖아요. 홍준표 뭐 떠올라요? 홍준표? 국민들이 뭘 떠올릴까요? 예? 모래시계 검사. 이걸 아는 국민은 극소수예요. 그 다음에 그럼 또 뭐 떠올릴까요? 막말. 이런 이미지로 대통령 안 돼요. 그래서 생각을 해봐요. 자, 안철수 뭐 떠올라요? 안철수?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아는 게 컴퓨터 백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은 뭐라 할까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서울시장 하려다가 박원순 하고, 대선 하려다가 느닷없이 사퇴하고 대선 한 당일날 미국 간 사람. 그 다음에 당을 만들다가 김한길 당시 대표하고 얘기해서, 그 당시 이름은 모르겠어요. 통합민주당인지 민주통합당인지 뭐 새정치민주연합 만들었다가 또 문재인 뭐 후보 격렬히 비난하면서 또 나가서 당 만들었다가 또 그거하고 뭐 바른정당하고 합쳤다가 또 없앴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이렇잖아요. 이런 이미지로 힘들다는 거예요. 예. 그런 점에서 보면 제가 뭐 현재 거론되는 우리 민주당이나 혹은 뭐 정의당까지 포함해서 후보의 무슨 뭘 내가 여러분이 물어보지 않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뭐가 떠오르는지. 그거 강렬한 좋은 이미지 가진 사람이 후보되고 대통령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예요. 예. 이게 뭐 복잡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번 선거에는 특수한 게 있습니다. 두 가지.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집단 면역이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손대면 안 됩니다. 이거 되면 값 다시 오릅니다. 그리고 LH가 왜 분양주택, LH가 할 일은 살고 싶은 임대주택 공급하는 게 LH가 할 일입니다. LH가 돈 남아서 뭐 할 겁니까? 근데 비싼 땅 사가지고 분양주택, 그게 집 없는 사람 20대 30대가 그 살 수 있습니까? 서민들이. 그러니까 그 집을 다 돈 많은 사람들이 사가지고 다 저 뻥튀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사이드 주택 공급은 살기 좋은, 살고 싶은 임대주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주택임대사업자 500채, 1000채 갖고 있는 사람들 과세 특혜 줬잖아요. 종부세, 양도세. 이거 정신 나간 짓 아닙니까? 이거 정말 웃기는 짓이잖아요. 이거 특혜 취소해야 돼요. 그리고 LH 사태를 수사 결과가 국민이 납득하는 수준이 돼야 돼요. 다 발본색원해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 고위 공직자가 구속되고 무슨 몰수당하고 처벌받고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 있다면 그렇게 돼야 돼요. 패가망신하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백신 이제 차질 없이 접종이 돼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차질이 없으리라고 봐요. 지금 6월 말까지 최소한 1,300~1,400만 원 접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예정대로 간다고 봐요. 이렇게 가면 선진국이 집단 면역 되면 우리도 집단 면역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만약에 집단 면역, 유럽에서는 마스크 다 벗고 돌아다니고 여행 다니는데 우리가 안 된다. 그러면 심각한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해서 지금처럼 찔끔찔끔 말고 획기적 지원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 아마 우리 한 5, 60조 추경 편성한 게 50조, 60조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될 겁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연민과 애정을 크게 보여주는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조 바이든 대통령 되자마자 코로나에 얼마 쏟아붓는다고요? 2,000조. 2,000조는요, 우리 GDP보다 많은 거예요. 우리 국민 총생산보다 많은 걸 한꺼번에 퍼붓는다잖아요. 또 필요하면 더 한다잖아요. 근데 우리는 50조, 4번에 걸쳐서 60조 한 거예요. 자, 여러분, 국가 채무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어느 나라가 GDP에서 국가가 진 빚이 몇 프로나 되냐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 45, 6% 될 거예요. 정확하게는 뭐 아니지만. 일본 얼마 될까요? 250%쯤 돼요. 미국 한 130, 40% 될 거예요. EU 한 120, 30% 돼요. OECD가 권고하는 국가 채무 비율 가장 소망스러운 거는 60%라고 그러고요. 80%까지, 80%는 그냥 정상이라고 그래요. 우리 45%잖아요. 우리 무슨 기획재정부나 그 관료들은
항상 재정 건전성 얘기해요. 세계에서 재정 건전성이 제일 좋은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그동안 코로나 피해 입은 사람들 지원하는 거 봤잖아요. 집합 금지라는 것은 그 기간 동안 장사를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문 열지 말라는 거잖아요. 집합 제한은 뭐 9시, 10시까지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동안 돈 얼마씩 줬어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줬잖아요. 이러면 안 되죠. 그분들이 생각했을 때 내가 정부가 방역 지침을 내려서 그걸 열심히 지키니까 국가가, 정부가 내 힘들고 어려운 사정을 알아주는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여름이나 늦어도 초가을 이전에요, 획기적인 코로나 지원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런 쪼잔한 짓 하면 안 됩니다. 1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 못 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채 발행하면요, 불티난 듯이 팔려나갑니다. 이 두 가지를 이 정부가 잘해야 된다는 것, 특수하게 내년 대선의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자, 대략 이제 내년 대선이 미래 비전은 이렇고, 세력 구도는 대략 이렇고, 인물은 대략 이렇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대략 조합을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나 여러분 친구들이 같이 앉아서 현재 거론되는 인물 놓고, 이 사람은 떠오르는 게 뭐지? 이 사람 떠올리면 장점이 뭐지? 약점은 뭘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대략 누가 우세한지가 나오게 돼 있어요. 해보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진보운동이나 노동운동, 사회연대 포럼이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될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입장을 결정하는 원칙은 세 가지입니다. 그 후보, 그 정치 세력이 내놓은 것이 미래 비전에 부합하는가, 시대 정신을 담고 있는가, 이걸 봐야 돼요. 두 번째는 당선 가능한가.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해도 대선에서 1, 2% 얻을 것 같으면 그건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세 번째는 노동자 정치 세력화에 도움될 수 있는가. 그 후보, 그 정치 세력이 우리 도와줄 수 있는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1번 미래 비전과 노동자 정치 세력화, 이거는 그 후보 또는 그 정치 세력 정당과 사전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사전에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정책 활동, 주로 노동사회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혹은 가다듬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될 거고요. 조직 활동, 예를 경선 같을 때는 선거인단이 필요할 테고, 대선 때는 노동계층에 특화된 조직 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있고, 홍보 활동이에요. 이것도 역시 노동계층에 특화된 홍보선전이 있겠죠. 그냥 일반 국민을 상대로 조금 다를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이 거의 됐습니다. 한 27분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간략하게 2022년 대선에 대한 진보 노동운동 진영의 대응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준비해서 이 나라의 미래 비전을 실현하는데 실현이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노동자 정치 세력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과 함께 기대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토론에 앞서 발제해 주신 우리 이목희 사회연대 포럼 지도위원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먼저 이분이 조금 앞당겨졌습니다만은 예정된 시간 관계상 전남 노동권익센터장님께서 먼저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전남 노동공익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문길주라고 합니다. 이목희 전 부위원장님의 이 발제문 들었는데 이목희 부위원장 발제문은 전체 틀을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과연 성공을 했냐, 실패를 했냐, 요거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정부, 지자체에서 노동정책은 어떻게 우리가 가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제 의견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일하고 있는 전남노동공익센터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 정도만 해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문재인 정부가 노동정책이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잘한 게 있고 못한 게 있습니다. 분명히 성과가 있고 못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초기에는 굉장하게 많은 노동자들로부터 지지를 받은 것도 사실했습니다. 과거에. 그런데 지금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노동정책에 대해서 신뢰를 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도 노동공익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이제 크게 별로 기댈 것 없는 이런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몇 가지를 하나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현재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그래도 성과로 간다면 노동조합 조정률이 어쨌든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성과 있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3일 만에 제가 알기로는 인천공항공사를 가갖고 굉장하게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격려를 해줬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략하고 흔히 말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나서 안 그런 데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데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도로공사 한번 보십시오. 굉장하게 탄압을 하고 있고 겉으로는 정규직이라 하지만은 굉장하게 못되게 하고 있는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이로 핵심 협약 비준을 냈습니다. 내용을 다 보면은 핵심적인 거는 비준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것들은 실은 더 많은 것들은 비준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이 봤었을 때 단결권이나 기타 등등 이런 거 봤었을 때는 크게 보면은 아이로 핵심 비준을 했다고 하지만 옛날 정부보다는 훨씬 낫지만 지금도 아이로 핵심 협약의 비준이 통과되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아까 정영근 상임대표가 최저임금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나 깜짝 놀랐습니다. 최저임금 올랐다고. 뭐 최저임금 올랐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최저임금 안 올랐습니다. 올해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인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박근혜 대통령보다 오히려 전 박근혜보다 훨씬 더 못하는 시스템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어떻게 보면 지금 사용자가 나오고 있는 거는 동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민주노총이나 노동계는 6% 이야기 이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아마 이 안에서 이제 결정이 되겠죠. 이제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최저임금 10,000원은 제가 봤을 때 물 건너가는 거죠. 시인했죠. 어떻게 보면 좀 잘한 거 있습니다. 최근에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가 됐습니다. 제가 봤었을 때는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좀 점치적으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확대했던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점수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6번째입니다. 아까 코로나19 그랬는데 실은 이것 때문에 노동의 불평등이 더 심화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아니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오히려 임금 인상에 대한 차이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은 훨씬 더 불안하게 됐고 이런 구조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플랫폼 노동자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전면화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쿠팡 노동자들, 택배 노동자들 이런 분들이 보면은 특수고용 노동 문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다음에 기후위기로 인한 흔히 말하면 노동 문제가 서서히 지금 오고 있습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때는 이 문제는 본격적으로 거론이 안 되겠지만 아마 대통령 선거 때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를 노동 문제는 아마 선거 공약에 아마 1등, 2등 안으로 이렇게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면 산재 사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산재 사망 사고, 산재 사망률을 50% 줄이겠다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줄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이 줄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5인 미만 노동자들, 5인 미만 노동자들. 문재인 대통령이 근로기준법에 5인 미만 노동자들에 대해서 손을 못 댔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문제를 걸어놓고 오히려 이게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 문제가 실은 5인 미만 노동자들이 아무리 못 봐도 우리나라에 600만에서 800만 명 정도로 추측을 합니다.
5인 미만 노동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조직하고 어떻게 이끄냐에 따라서 대통령 선거도 제가 봤을 때 많은 이게 달라질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눈에 보는 얘기 두 번째 섹션입니다. 매일노동뉴스 기자들이 5명이서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 평가 점수를 냈답니다. 조례, 진행하고 있는 조례, 그다음에 노동인권 계획 그를 분석을 했는데 서울이 40점이고 경기도가 43점입니다. 그다음에 강주가 30점이고 여기 부산이 34점입니다. 그런데 다음. 자, 그런데 박원순 시장이 아까 말했던 박원순 시장과 현 경기도에 있는 도지사님이 아까 1등, 2등을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2011년도에 박원순 시장이 되고 나서 중앙정부가 못하는 지방정부가 흔히 말하는 지자체에서 노동존중에 대해서 흔히 말하면 이 개념을 확 박원순 시장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박원순 시장이 어떻게 했냐?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실은 문재인 대통령보다 훨씬 더 빨리 어떻게 보면 박원순 시장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많은 서울에 있는 노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시겠지만 박원순 시장에 대한 이런 공공부문 노동정책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거에 대해서 방향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서울 그 다음으로 나서 지금 계속 지역의 흔히 말하는 노동운동이 한 이슈를 던지고 있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뭐냐면 이재명 도지사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못하고 있는 남들 타 지자체가 못하고 있는 아니 중앙정부가 못하고 있는 것을 이재명 도지사님은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중앙정부가 따라오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2011년도에 이후에 서울과 경기도가 지방정부의 노동정책을 오히려 중앙정부의 노동정책을 끌어오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쨌냐? 2018년도에 지자체에서 드디어 노동정책이라는 것을 가지고 선거 공약을 들고 나옵니다. 노동자들을 표심을 잡기 위해서. 그런데 경남, 울산, 인천, 강주인데 강주 시장이 누구냐면 이따 이야기했는데 이용섭 시장입니다. 우리 일자리 이모키 부위원장 아마 부위원장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왜 했냐면 뭔 공약을 하는데 4년이 걸렸습니다. 이따 그거는 왜 그런 것 때문에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방정부가 나서 노동행정의 벼랑과 조례 제정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제는 지방에서도 흔히 말하면 노동자들에 대한 권익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지방정부의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아시겠지만은 모든 현재 우리가 고용노동이나 산업안전이나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고용노동부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던지는 사람이 누구였냐? 의외로 진보정당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였냐면 이재명 도지사였습니다. 근로감독에 대한 흔히 말하는 공유하자는 겁니다. 공유. 그런데 노, 사, 정이 전부 다 반대합니다. 문재인 정부에 있는 고용노동부에 있는 직원들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노동자들의 산업 현장, 산업적 이런 문제를 실은 하민익스프레스 경기도에서 불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했는지 압니까? 경기도 도지사가 가갖고 경기도 사람들이 가갖고 공무원들이 가갖고 절했습니다. 절. 시민들한테 미안하다고, 도민들한테 미안하다고. 나머지는 누가 했냐? 고용노동부에서 일제 조사합니다. 자, 그래서 근로감독관들이 실질적으로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사고가 일어났다, 무엇이 일어났다 그러면 여수산단에서 폭발소가 뻥하고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럼 여수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뭐 하는지 아십니까? 단순합니다. 상황 파악 정도뿐이 못 옵니다. 나머지는 어디서 하냐? 가스공사, 흔히 말하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공단, 중앙정부 조직에서 와서 하는 겁니다.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거에 지금으로서는 명확하게 없습니다. 그리고 집단적 노사관계에는 지방정부에서 개입하기 힘듭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지역에 강주에 엊그저께 호원사업장이라 있습니다. 기아자동차 협력업체인데 파업해서 기아자동차를 멈췄습니다. 근데 강주시청이 가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중재도 못 씁니다. 누가 있냐? 고용노동부 직원들이 가고 중재 쓰고 경찰들이 가서 중재 쓰고 이런 상황입니다. 자, 지자체의 노동정책이 편차가 너무나 큽니다. 서울, 경기와 타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타 지역에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 나중에 비교해 보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물론 서울과 경기도는 사람도 많고 인구도 많고 예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거보다도, 그렇다면 우리 강주와 전남은 어쩔까요? 그 꼴등이나 다름없습니다. 아, 우리 여수도 삼인장 여수도 잘돼 있고 가니까 괜찮아. 그게 아닙니다. 전체로 본다면은 전남이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는 거고, 그게 뭐냐면 예산 구조나 재정 자립도 산업 구조에 대해서 타 지역과 워낙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진짜 전남에서 지금 전남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전남에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흔히 말하면 10,000원을 하게 돼 있는데 10,000원은 이미 실패했다고 저는 봅니다. 못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냐면 미안하게도 전남, 강주, 서울, 경기도, 경남 이런 데가 실은 10,000원 이상 받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그게 생활용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출연 출자 기간에 있는 사람들 말고 일반 민간에 있는 노동자들까지 확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그러면 전남에 몇 명이냐? 300-400몇 분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노동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전남은 이걸 수립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이미 2년 차를 수립했고 강주도 수립하고 있는데 전남은 어찌냐?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정석 우리 시의원님 있는데 아마 도의원 있으면 알 건데, 여수도 아마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될 건데 아마 전라남도가 수립 못하기 때문에 아마 여수도 수립 못하고 있습니다. 여수가 근데 이걸 못하고 있습니다. 여수도. 전남도 못하고 있고. 세 번째 뭐냐면 공공공 비정규직 정규직화입니다. 여수는 어쩝니까? 여수 많이 정규직화 됐습니까? 여수시가 있는 출연 출자 기간 이런 데 되고 있습니까? 자,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보호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수 노동자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고 감정 노동자 보호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노동자 작업보호 세탁소입니다. 여수건설로도 지부장님 아마 아까 계셨는데 가셨을 겁니다. 전 지부장님, 현 지부장이 여수선단에 노동자들 작업보호 하나 세탁소 만들어 주십시오 했는데 흔히 말하는 아직도 여수선단은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여수는 어떻게 보면 뒤처지고 있습니다. 뒤처지고 있습니다. 이미 김해, 경남 김해, 부산, 강주, 그 다음에 서울, 경기도, 제가 내일 모레 충청북도 갑니다. 노동자 작업보호 세탁소를 어떻게 설치한가? 제주도도 노동자 작업보호 세탁소를 설치한답니다. 제주도는 어떻게 설치한답니까? 노동자 농민입니다. 귤농사 많이 하니까, 농약 많이 하니까. 근데 정작 대한민국에서 제일 크다는 여수단 화학단지는 작업보호 세탁소 착공식을 한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하면 시장님은 뭐라 하냐? 노동자 작업보호 세탁소, 노동자 복합 문화센터로 만든다. 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선거용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노동이 정치로 연결되는 겁니다. 표 얻으려고. 그래서 뭐냐? 지방정부에 이렇게 보십시오. 지방정부. 이거 눈이 잘 안 보이실 건데 예산이 얼마고 이것이 다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근데 전남이 어떠냐?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거 같습니다. 지방정부 노동 중간기구라고 있는데 전남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근로자 공동센터 두 개 있다고 전주부해줬습니다. 미안한 말인데 그거 전국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전남 뭐냐? 점수를 중간기구 점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노동예산에 대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잠깐만 한 번만 더. 지방정부의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만드는데 전남은 없습니다. 전남의 노동정책에 대해서 민주당이 아까 말했던 시민사회연대 포럼에서 의원님들도 모르는데 미안하지만 전남, 우리 지역에 있는 전남은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없습니다. 뭐 이러면서 우리가 뭐 흔히 막 노동이 있냐고 이야기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실은 마지막 보겠습니다. 이거는 전남 노동정책 방향이 아니라 실은 노동정책 방향은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노동여건이 앞으로 대선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노동여건이 취약한 노동자에 대해 권리를 보호한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5인 미만 노동자들 이렇게 놔둘 수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적용해야 됩니다.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근로기준법이 흔히 말하는 개정하고 5인 미만 노동자들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그게 저는 제가 봤을 때 해야 됩니다.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600만, 700만, 800만이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좋은 일자리입니다. 좋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 노동자 정책인데 제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뉴딜 정책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 전문가들이 한번 글 써놓은 것들 보시면 누구는 허다, 누구는 아니다. 그것을 제가 언제나 하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전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전남에 블루 이코노미라고 해갖고 그러니까 사해안에다가 풍차막 걸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대 상호중공업이 아마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엔진을 만들고 풍차도 만들는데 근데 그거 공장이 지금 전혀 어떻게 된 거는 모르겠어요. 상호중공업공조합에 가서 물어보니까 그런 거 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전라도 도지사님은 블루 이코노미 엄청 TV 선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중공업이나 두산중공업 이런 데는 엔진 만들고 풍차 만들고 날개 만들고 그러는데 우리 전남은 실은 그게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아까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입니다. 단순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가 아닙니다.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만들어놓으니까 강주 만들어졌는데 누가 제일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이거 알아맞히시면 오늘 토론을 빨리 끝내게.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만들었는데 강주에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가 만들어지고 나서 제일 좋아하신 분들이 누구예요? 예? 부인입니다. 부인. 부인이 세탁에 대한 흔히 말하면 작업복 세탁에 대한 유해물질에 대한 것을 흔히 말하면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이 작업복 세탁소 만들 때 찬성했냐? 관심 없었습니다. 여수산단에 LG화학이라고 있습니다. 그 LG화학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은 그 안에서 세탁을 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집에 가서 합니다. 현실입니다. LG화학이라는 큰 틀에서 흔히 말하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을 누가 했냐? LG화학 위원장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저번 토론회 때, 시의회 토론회 때. 우리 안에 이런 불평등이 있는데 뭔 비정규직 철폐입니까? 이런 것도 철폐하지 못하는데 금호타에 가보면 금호타에 물리치료실에는 일이 더 힘든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물리치료실을 이용 못합니다. 그런데 금호타에 사회연대 포럼 회원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친한 사람들 이런 이야기 합니다. 관심 없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저 흥분했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차기 대통령도 뭐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고 중대재해처벌법이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차기로 아마 넘어가겠습니다. 분명하게 법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산업재해를 줄일 수도 없고 제가 봤을 때 사망사고도 줄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이거는 공론화를 통해서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기본권 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노동인권 교육, 특히 청소년, 고등학생들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를 함께 논의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 2개만 보여드리고 너무 끝내겠습니다. 다음 자, 이겁니다. 이거. 자,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했는데 작년 4월에 했는데요. 작년 4월부터 저희들이 11년을 제가 추진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처음으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 당시 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 전남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후보들이 모두 다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만들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 추진돼야 될 거 아닙니까?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남 전혀 안 하기보다는 이제 꿈틀꿈틀하고 있습니다. 영암, 여수는 매우 늦습니다. 노동자들이 필요하고 노동자들이 어렵고 힘들어한 것은 해야 되는데 행정이나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이걸 못합니다. 이런 것들을 아까 이목희 부위원장님, 정홍구 위원장님이 이런 거 먼저 아프고 이런 걸 건드려 주셔야 됩니다. 맨날 비정규직, 정규직 이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런 문제를 여수 산단에 비정규직 플랜트 노동자들이 2만 명에 달하는 우리 여수건설 플랜트 노동자들을 무엇이 힘든 거에 대해서 긁어줘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더디고 관심이 없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뒤에 쭉 많이 있는데 그냥 시간상 여기서 마치고 나머지는 별첨 자료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 열정이 많으셔서 항상 그 얼굴색이 대추빛이십니다. 우리 문길주 센터장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진행자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 좀 자리로 다음은 플랜트 노동자 여수 지부장님이신 김정환 동지로부터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양해의 말씀
양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원래 김정한 지부장님께서 토론에 참석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인단협 기간이다 보니까 좀 급하게 좀 일정이 생기셔가지고 자리를 비우셔서 제가 대신하게 됐습니다. 저는 전국 플랜트 건설 노동조합 여수지부에서 기획국장을 맡고 있는 김도현입니다. 예, 저희 플랜트 건설 노동조합은 일용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입니다. 최근에 좀 가입이 많이 늘어가지고 지금은 조합원이 약 3만 명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플랜트 노동자들은 기본적으로 공장을 짓는 노동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일반 밖에 뭐 아파트 현장이나 이런 건물을 짓는 노동자들이 아니라 공장을 짓는 노동자다 보니까 대부분 공단 지역, 큰 공단 지역이 있는 곳에 뭐 지역 지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화단지라든지 뭐 충남, 울산, 여수를 비롯한 유화단지라든지 큰 발전소들이 있는 곳, 그리고 뭐 제철, 포스코가 있는 광양이나 포항 이런 곳에 많은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합원들의 대부분의 고민은 총 뭐 크게 세 가지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일용직 노동자다 보니까 한 현장이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일자리를 찾아가야 하는 그런 고용 불안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제 낮은 임금에 대한, 그리고 낮은 임금도 억울하지만 뭐 임금 유보 임금이라든지 임금을 뭐 한 달 뒤에 준다든가 이번 달 일한 거를 그런 부분이라든지 임금 체불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위험한 공단 내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안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가장 큰 관심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이 바뀌고 뭐 많은 국회의원들이 또 변화가 일어나고 그럴 때마다 정책들이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노동조합에서 요구하고 있었던 것들이 지금 노동조합이 생긴 지 23년이 지났지만 23년이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지났지만 여전히 저희 플랜트 노동자들은 똑같은 어려움들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 이 수많은 정책들이 과연 우리에게 피부로 다가오는가라는 좀 평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노동 정책은 바뀌고 뭐 노동 존중 사회라고 노동 존중 사회를 표방하면서 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지만 결국 저희 플랜트 노동자들, 그리고 저희 플랜트 노동자들을 포함한 수많은 노동자들의 삶이 질적 변화가 일어났는가라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뭐 처음에 그 시작은 되게 창대했습니다. 뭐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하셨었고 뭐 공공부문의 비정규직부터 정규직화하겠다 등등 수많은 노동 중심 정책들을 이야기하셨지만 결국 지금에 남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게 저희 플랜트 노동자들의 평가입니다. 이거 이제 전체적인 좀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이제 저희 세부적으로 저희 플랜트 노동자들의 어떤 현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저가 낙찰제입니다. 뭐 문재인 정부 때 생긴 정책은 아닙니다만은 최저가 낙찰제가 기본적으로 이 여수 국가산단 내에 있는 발주처라든지 원청사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업체들이 이 큰 공사들 적어도 수천억에서 크게는 몇 조 단위의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이 공사에 대한 적정 금액을 책정하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그 공사에는 적정한 금액이 있을 건데 예를 들어 적정한 공사 금액이 1,000억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전문건설업체가 최종 입찰하는 가격은 많아야 800억, 적으면 뭐 500억까지 낙찰이 됩니다. 이 수많은 경쟁들을 통해서 최저가 낙찰이라는 이 제도를 통해서 이 공사 금액을 낮추는 거죠. 그러면 전문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이 낮은 공사 금액으로 1,000억짜리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필수적으로 가는 것이 임금을 깎거나 혹은 공사 기간을 단축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임금을 깎는 문제뿐만 아니라 안전 문제까지 심각하게 발생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런 공사 기간까지 단축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안 되면 마지막으로 찾아오는 것이 바로 저희 플랜트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입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100억 원대의 임금 체불이 발생을 했었고 결국 그 발주처나 원청사가 책임지긴 했지만 이런 악순환의 반복을 끊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최저가 낙찰제라는 한 제도들을 좀 폐지를 하고 적정가의 입찰을 공사 입찰을 하는
업체에게 수주를 하는 이러한 과정으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이 많은 규제들을 풀어주면서 이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을 해야 되는 이 공사 규모의 금액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 덕분에 더 많은 공사들의 최저가 낙찰제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러한 것들이 빨리 좀 해결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이제 플랜트 노동자들의 어떤 낮은 임금 그리고 임금 체불의 문제의 가장 최핵심에는 최저가 낙찰제라는 제도가 있다. 이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안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안전에 대한 평가를 좀 해보자면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산재 사고 관련해서 뭐 50% 이하로 줄이겠다. 특히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중대재해 관련해서는 좀 줄여보겠다라고 했지만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늘어나고 있는 형국이고요. 그리고 1만 명당 사고 발생 시 사망 비율이 역시나 OECD 국가들 중에 역시나 아직도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안타까운 거는 대기업, 큰 기업보다는 작은 기업들에서 산재 사망률이 엄청 높다는 겁니다.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의 81%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런 산재 사망이 중대재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는 제대로 된 처벌이 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 근본적인 이유들을 해결하지 않고 단순히 뭐 벌금을 좀 더 내게 하고 이렇게만 하다 보니까 또 중간 관리자가 그 책임을 지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중대재해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2021년 1월 8일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참 축하할 만한 일이긴 하지만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발의가 됐던 것은 다들 아시다시피 10만 명의 국민들이 국민입법 청원 운동을 통해서 발의를 했었고 그 발의된 내용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혹은 많이 누더기가 된 채로 결국 통과가 됐습니다. 이름조차도 원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바뀌게 되고 실제로 그 기업주들에 대한 처벌 수위도 그 처음에 발의됐던 내용보다는 상당히 낮아지고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재 사망 사고의 대부분이 이 중소기업들, 이 적은 기업들에서 일어나는데 5인 미만 사업장 그리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또 유예를 해주는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모태에는 저희 플랜트 노동자들하고 또 연관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난 2013년에 이 대림 참사라고 부르는 이 대림 산업에서 폭발 사고가 나면서 이 플랜트 노동자들이 사망하고 많이들 다쳤던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진보 정당이었던 통합진보당 의원들께서 뭐 살인기업 처벌법이라는 이름으로 발의를 하려고 했었으나 제대로 안 됐었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명백한 기업에 의한 노동자들의 죽음을 살인으로 보고 처벌을 해야만이 이 기업들에서 이런 중대재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할 거다라는 겁니다. 안전에 대해서 투자하지 않고 또 안전에 대해서 굳이 투자하지 않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뭐 벌금 몇 푼, 합의금 몇 푼에 해결이 되는데 누가 어떤 기업이 안전에 대해서 돈을 투자하겠습니까? 안전에 대해서 투자하는 금액보다 그냥 합의금 몇 푼 던져주면 그것이 더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낮으니까 이런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다. 여기서도 보시면 자료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림 3사로 무려 6명의 노동자가 사망을 하고 11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장장은 불과 징역 9개월 그리고 벌금 고작 3,500만 원이었습니다. 이런 처벌을 내리는데 어떤 기업주가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반드시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 주려면 기본적으로 처벌이 강화가 돼야 되고 그리고 안전을 책임지는 주체가 기업주가 돼야만이 그리고 기업주가 직접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률이 제정돼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 플랜트 노동자들의 어떤 불편함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좋은 정책이 생겼습니다. 유해 화학 물질을 다루는 기업에서는 그 유해 화학 물질을 다루는 노동자들이 안전교육을 통해서 좀 안전하게 좀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교육이 생겼습니다. 일명 화관법 교육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화관법 교육이 현장에 적용이 될 때 좀 안타까움이 좀 있었습니다. 좀 세세하게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되면서 이런 정책들이 좀 있으면 하는 바람인데, 첫 번째는 우리 플랜트 건설 노동자가 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들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공장을 건설하고, 그리고 이미 공장에 이 기계나 파이프 내에 화학 물질들이 다 빠진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화관법 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그리고 화관법 교육 중에도 수많은 교육들이 있습니다. 뭐 16시간짜리 교육도 있고, 뭐 8시간짜리 교육도 있고, 뭐 30몇 시간짜리 교육도 있는데, 그 중에 또 2시간짜리 교육도 있습니다. 단순 종사자의 경우에, 이 공단에 근무하는 단순 종사자의 경우에는 2시간의 교육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그 교육 내용 중에 또 그런 교육이 있는데, 우리 플랜트 노동자들은 충분히 그 정도의 교육만 받더라도 이 공단 안에서 근무하시는데 큰 지장이 없을 텐데, 굳이 16시간짜리 교육을 또 받아야 되고, 또 그걸 2년마다 또 한 번씩 받아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과 이 시간적 비용, 그리고 이 교육비 88,000원 또한 우리 플랜트 노동자들이 온전히 책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적어도 교육을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뭐 정부라든지 혹은 발주처라든지 원청사에서 책임을 져주던가, 아니면 좀 교육을 간소화할 수 있는 이런 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주는 이런 정책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저희 플랜트 노동자들이 23년 전 노동조합을 만들기 전만 하더라도 정말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으면서 현장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나마 노동조합이 생기고 수많은 교섭과 투쟁을 통해서 그나마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이 교섭이나 이 투쟁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들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치의 영역이 필요한 거고,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 노동자들을 생각하지 않고 이런 일들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좋은 정책들이 발생을 했을 때 그러면 국민들,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삶이 질적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질적 변화가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다. 그것은 곧 정책의 실패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떤 정책을 하시던, 대선에서의 어떤 정책을 또 만들어내시던, 좀 국민들이 좀 잘 살 수 있게끔, 삶의 질적 변화가 좀 일어날 수 있게끔 좀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냥 가슴 코끼려서 그냥 무슨 말이 안 나옵니다. 저희 사회연대 포럼에서 이 2017년 대선을 지으면서 정책 협약을 할 때 저희들이 내려갔던 핵심 슬로건이 노동 존중 복지국가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노동의 존중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회학적으로 맞는 용어냐라고 하는 논의에서부터 과연 현 정권이 노동 존중을 할 수 있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의견까지 다양하게 논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 존중 복지 국가라고 하는 의제가 일반적인 의제로 확장돼지고, 민주노총에서도 메이데이 때 노동 존중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제시를 해오면서 저희들은 그 존중의 가치를 최초로 제안했던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그 책임감을 더 막중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혜종 여성노동조합 광주전남 부지부장님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전국 여성노동조합 1999년에 결성돼서 지금 20년 넘게 여성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노동조합입니다. 특히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이 대부분인 노동조합으로서 저희는 사회적 약자, 아직도 사회적 약자로 자리 잡고 있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저희는 굉장히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인권 변호사를 지냈고 또 많은 민주적인 활동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여성들에 대한 특별한 이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기대를 했는데, 역시나 성평등 노동시장 정책에 대해서는 거의 전무한
그런 대통령 임기 기간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협작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 현실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여성 노동 정책이 후퇴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여성 노동조합에서 차기 대선에 기대를 거는 바로 5개 큰 틀을 가진 과제를 가지고 25개의 저희 주요 내용을 정책을 반영해 주시기를 요구하며 작성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한 부분입니다. OECD에서 줄곧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성별 임금 격차는 2020년에는 더더욱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여성 지위와 인권을 보호하는 우선 과제인데 그 예를 간단하게 들자면 지금 2021년 21세기에 무슨 이렇게 여성과 남성의 차별이 있겠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남성과 여성이 같은 직장에서 같은 조건으로 일을 하고 같은 보수를 받는다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모집과 채용 과정서부터 불평등은 시작됩니다. 대전 MBC의 경우를 들어서 보면 같은 아나운서직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남성들은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고 여성들은 기간제 아나운서로 채용을 합니다. 모집 과정에서부터 불평등이 시작이 되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성차별이 없는 것 같지만 성차별 임금뿐만 아니라 노동 현장 그 직종 자체에서 성차별이 남성 위주의 일자리를 지금 꾸리고 있고 성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해결 방안으로는 여성, 남성 직종을 구분하지 않고 성차별 없는 채용과 모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에게 집중된 시간제 일자리 확대가 가장 큰 성차별 임금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제 일자리는 처음에 육아나 또는 돌봄을 하는 여성들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시행을 해보니 여성들은 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얻을 수가 없어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가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비자발적으로 이 시간제 일자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질의 전일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서 여성들도 그 충분한 본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해 주신 근로기준법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불평등도 있지만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문제도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에서는 2017년 11월에 주휴수당, 사회보험, 퇴직금, 연차휴가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는데 아직도 개정은커녕 얘기도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강제 준수를 통해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원칙을 명문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이 확대가 되었지만 이것은 국제노동기구 권고의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출산율 세계 최저라는 정말 그 부끄러운 이름을 얻게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성 일자리를 평등하게 전일제 시간으로 성차별 없는 전일제 노동 시간을 확보해 줌으로써 배려가 아닌
평등한 일자리가 확보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 공무직, 제가 지금 안산중학교 교무행정사로 근무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 공무직 직원들이 지금 전체 교직원 중에서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학교 내에서는 거의 교직원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고 교육 공무직으로 같은 상시로 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에 대한 노동에 대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마치 언제든 없어질 수 있는 비정규직으로 아직도 인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을 해서 교육공무직법의 개정을 하루빨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2020년 10월에 저희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위해서 10만 국민 청원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원 운동이 성공리에 서명이 맞춰졌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아직도 계류 중이고 저희 여성노조에서는 날마다 국회 앞에서 시위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 국민들의 염원이 담겨 있는 청원이 이렇게 맞춰졌는데도 국민 합의가 이루어졌는데도 이런 식으로 국회에서 하루빨리 체결되지 않고 있는 이런 부분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짧게 마친다면 오늘 뉴스에서도 재난지원금에 대한 부분을 이재명 지사가 얘기했는데요. 세대주 지급을 원칙으로 했기에 사별, 이혼, 별거 등으로 대부분의 23%의 여성이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런 증명서 위주의 대책에서 벗어나서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을 해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응급실에서 확인된 조용한 학살이라는 한겨레 신문 2021년 5월 3일자 기사를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대 여성 자살 시도율이 34%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음식점업, 도매 서비스, 교육 서비스인 대면 접촉 서비스업에 대부분 종사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이 증가가 되어서 이 코로나 시국에 일자리를 잃게 되는 불행한 일들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우리 여성들에 대한 여성뿐만 아닌 비정규직 그리고 불안한 일자리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모든 인간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저희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대선 정책에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로 듣는 PPT였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수시 협의회 의장님께서 총론 같은 발제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 사회연대 포를 주최해 주시고 주관해 주신 전남 사회연대 노동조합에 고생하셨던 말씀 먼저 드리고요. 사실 우리 조정섭 시의원님께서 이렇게 좀 와서 발표자로 토론자로 좀 해달라고 하길래 사실 제가 좀 또 와보니까 좀 불편해요. 사실 왜냐면은 제가 몸담고 있는 게 한국노총이다 보니까 또 민노총과 개념도 있는 것 같고 또 대부분 여기 계신 분도 그쪽에 계시다 보니까 하지만 제가 왔던 이유는 노동은 하나라는 생각이 있고요. 또 물론 한국노총에서도 또 민주노총처럼 또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민노총에서도 또 한국노총처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했기에 제가 왔기 때문에 혹시 제가 발표 내용 중에 조금 서운하신 점 있더라도 이해 부탁드리도록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발표 내용은 일단 문재인 정부의 처음과
그다음 노동 정책 평가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우리가 대선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으로 기승전결로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노총은 그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조합원 전체 투표를 실시해가지고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문재인 현 대통령을 한국노총이 지지한 이유는 과거 노동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노동자 대중의 아픔을 함께한 경험이 있는 만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양극화 불평등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점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한국노총 선택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당선과 노동자 서민의 삶의 바뀌는 변화를 출발점이 되리라는 점을 확신하며 지지선언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그 대선 승리 노동 존중 정책 연대 협약을 체결해서 정책 협약 12대 과제를 요구하였습니다. 정책 협약 내용은 헌법상 노동 기본권의 온전한 보장, 부당한 행정 지침 변경 폐기,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생명 안전 업무의 기간제 고용 및 외주화 금지, 좋은 일자리 확대 보장, 노동 시간 단축, 고용 안정 실현,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조기 실현 등 적정임금 보장, 사회적 대화 재편, 노동 존중, 노동 가치 구현의 교육 문화 실현 등을 12개 과제를 요구하였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당선된 후 노동 정책 방향, 노동 시장 유연성 대 안정성의 프레임이 아니라 사회 안전망 또한 또 노동 기본권 확충에 기반한 고용의 양과 질 개선을 1차 노동 문제 개선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노동을 개혁 대상으로 삼는 노동 개혁과는 분명하게 다른 87년 이후 30년간 지탱해온 노동 체제 개선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선행 과제와 위법한 행정 지침 폐기 등 정부 행정으로 품어야 할 정책 과제를 요구하였습니다. 12대 정책 요구 중 현재 시점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플랫폼 노동자 종사자 보호 대책을 우리 노동자를 급증에 따라서 플랫폼 종사자와 건강과 안전에 위협받고 있는 노동 현실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그 사안의 중요성만큼 노사 이해 당사자 충분히 의견 수렴을 거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법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기간제법이 기간제 노동자를 양산한 경험을 비춰보면 플랫폼 노동자라는 제3의 신분을 만들어낼 것을 우려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앞에 토론하신 분들 중복적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결국 국회가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한 채로 중대재해처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거대 여야가 통과시킨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아니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살인 방조죄입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껍데기만 남은 법안을 여야 합의 법안이라는 자화자찬하고 국민의힘은 초반에는 산업 현장에서 안전관리 소홀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힘을 싣는 듯 했습니다. 결국 마지막엔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며 여야 합의를 볼모로 중소사업장 노동자를 희생시켰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도 차별받기 이전에 근로기준법에서부터 차별받아왔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노동자고 사람입니다. 부산과 울산에서 인천과 평택에서 창원과 광양에서 연일 이어지는 산업재해 소식에 마음이 무척 무겁습니다. 5월 한 달에만 최소 30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전국의 노동 현장에서 희생되었습니다. 참담한 죽음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상고 끝에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내년 1월 본격적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물론 300인 이하는 2024년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강력한 법과 제도에 대해 노동자 안정을 보장하고 생명이 보호받을 수 있는 일터 문화를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하여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다시 요구하고 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이 남습니다. 발표자가 판단하는 개념에서는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사회 노동 정책 평가에 있어서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국가적 과제로 삼고 출범 초기에는 소득 주도 성장과 포용 정책을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반론은 있습니다만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다고 그랬지만 일단 저 생각은 산입법 이런 걸 떠나서 일단 단시간 근로자분들이 대다수 서민들한테는 최저임금이 약간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기초연금 인상, 아동시간 도입, 고교 무상 교육 시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수많은 정책을 꾸준히 추진했습니다. 시장의 충격을 염려하는 반대 의견도 있지만 적어도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이 강화되고 분배 지표가 개선되는 등의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가고 새로운 정부가 내년이면 출발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21대 국회 노동조합 출신이 국회의원이 13분입니다. 이 중 한국노총 출신이 9명, 민주노총, 정의당 출신 4명이 있습니다. 단일 직업군으로는 검찰 출신이 15명이고 두 번째로 많은 국회의원은 노동계 출신입니다. 노동 정치의 최우선 과제는 바로 노동 없는 민주주의라고 이야기되는 한국의 민주주의에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노동을 배제적 정치 환경을 탓하고만 있기에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현재 한국의 노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정치 역량의 규모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적어도 지금 있는 힘의 규모만큼은 성과를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혹자들은 약 13%에 불과한 한국의 낮은 노동조합 조직률을 지적하며 단순히 국회의원 수만으로 정치 역량을 말하기 어렵다고 반론할지는 모르지만 독일의 노동조합들이 17%에 불과한 조직률로 이루어낸 노동 정치의 성과나 10% 남짓한 조직률을 보이는 미국의 노동총연맹이 노동조합 정책 지지 투표 기록 지수를 개발하고 공개함으로써 노동조합 요구 정책의 75% 이상을 미국 민주주의 상하원에서 지지하도록 견인하는 것과 비교하면 마냥 노동조합의 조직률을 핑계대는 것은 좀 명구스럽긴 합니다. 정치 환경이 바뀌어야 노동 정치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정치 환경을 바꾸는 것이 노동 정치가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까지처럼 노동조합의 국회의원 배출이 국회 내에서 친노동계파나 노동의 이익을 중시하는 의미 있는 갈등 구조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개별 의원들의 지위에 추구하는 머무르는 것은 가진 역량만큼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문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힘과 자원을 재조직해서 효율적으로 잘 쓰는 일부터 시작하자는 말입니다. 노동 친화적 정치 리더의 등장이나 시민의식의 극적인 변화와 같은 외부 변수와 도박과 같은 기대에 걸지 말고 한 걸음씩 차근차근 영향력을 폭에 넓혀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노총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46분과 플랫폼 노동보호 등 9개 과제별위원회 5개 부분위원회를 만들어 공동의 정책 입법 활동을 하고 있는 노동 존중 실천의 원단이나 민주노총의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가 여야 의원 15분과 대륙 철도사업, 철도 공정성 강화를 위한 의원 모임과 함께 기획하고 운영하는 시도들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철술에 배부를 수 없고 의견을 상호 조율하는 과정에서 우여곡절도 많겠지만 이렇게 이미 가지고 있는 역량을 차분하게 활용하는 기획들이 노동 정치의 환경을 한 걸음씩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한국노총에서는 내년에 있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노총 대선 요구안을 확정 및 발표하고 각 정당별 평가 지표 개발 및 평가를 하여 지지 후보를 선정할 것입니다. 일반 서민과 힘없는 노동자들을 위해 투쟁도 의미가 있지만 정치적인 역량을 키워 입법부터 시작하여 친노동법이 개정될 수 있을 때까지 정치인과 함께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작년에 시작한 미중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하여금 현재까지 우리 사회가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의 불확실성과 그로 인해 경제, 고용 위기가 한국 사회를 덮쳤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가속화시킨 비대면 디지털화하는 배달 플랫폼 노동 같은 저임금 불안정 노동을 양산했고 그 결과 한국 사회의 어두운 그늘은 양극화 불평등 구조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내년 2022년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6월 지방선거까지 한국 정치의 커다란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 묵직한 선거일정이 연달아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 정치사회에 노동이 통하는 민주주의에 바로 세우고 새 정부의 노동사회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한 발걸음을 재촉해야 합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을 떠나 같은 노동자로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대다수 현장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노동자를 위해 차별과 불평등에 싸우는 노동자를 위해 힘을 합쳐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고 노동을 뼈저리게 이해하는 2022년 20대 대통령을 만들어 봅시다. 이상입니다. 어떤 저희들에게 숙제를 던져주는 발제였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좀 공기가 좀 이제 좀 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제가 정확하게 좀 차이들이 있어서 이 취각되는 데는 일정한 한계는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노동 세상이 가야 되는 어떤 의제가 총론에서부터 강론까지 한 분야별로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궁금하시거나 좀 이견이 있으시다거나 좀 첨언하실 부분들 다양하게 몇 분의 좀 질의응답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단 한국 바스프 여수 산단 소방 협력업체에서 소방일을 하는 정재석입니다. 근데 여수 산단의 협력업체가 한 1만여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협력업체 직원들이 거의 원청 장비를 쓰고 원청들 지시명령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우리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 권한을 잘 행사를 안 하는가. 그래서 근로감독 권한을 지자체랑 같이 이원하는데 문제점이 있는가. 그런 양분으로 해가지고 했으면 더 근로감독 권한이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 좀 해주세요. 예, 그럼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실은 근로감독 권한을 왜 중앙정부가 가져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중앙정부가 혹은 고용노동부가 어떤 조직이든 자기 권한을 나눠주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런 그 연장입니다. 저는 지금 하신 말씀에 동의하고요. 제가 지금 현직에 있지 않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그거는 고용노동부에도 중장기적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국가 사무로 규정해 놓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 국가 사무로 규정해 놓고 보조적인 것으로 지방 사무에 넣어놓으면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법을 좀 고치면 될 일이고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힘을 좀 보태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실은 문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근로감독관이 일반적으로 불법 사항을 감독하는 근로감독관이 있잖아요. 산업안전을 주로 한 근로감독관이 있어요. 지금 우리 수없이 많은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돌아가시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크레인 사고 계속 날 때 고용노동부에서 모든 크레인이 작동한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의무적으로 파견한 적이 있어요. 크레인 사고가 엄청나게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고용노동부 장관들한테. 참 문제입니다. 이게 다른 나라도 비슷한데 우리가 훨씬 심한데 그 노동 현장에 불법사항 해서 조사해서 검찰에 넘기고 검찰이 그 많은 경우에 검찰이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노동자의 목숨 아니냐. 그러니까 산업안전 근로감독관을 1년에 배로 늘려가라. 해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보기에는 대형 사고 엄청 줄일 수 있다. 근데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아세요? 그냥 조용히 있다 나가면 되는데 귀찮은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두 번째, 들고 가면 기재부에서 뭘 갖고 왔냐고. 재정도 없는데 또 뭐 한 소리 들을 게 뻔해요.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그거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그 계기가 되면 뭐 국회나 정부에 얘기를 해서 사실은 이제 이게 정권 거의 이제 말기로 가고 있습니다만 민주당이 173석이나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결심하면 할 수 있는데 결심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거니까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예, 또 다른 분 혹시 있으십니까? 예. 이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여수7지연대에서 활동가로 일하고 있는 김용훈입니다. 아까 이목기 위원장님께서 그 진보 개혁 세력하고 보수 세력 51대 48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람들은 진보니 보수니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정당을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저런 사람들이 이미 굉장히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유리할 수 있는 어떤 그 제도라든가 아니면 일정 부분 그들에게 뭐 의원 의석을 내준다든가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 사람들 20대 30대 사람들 잡지 않고서는 정말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들은 52대 48 구조가 48이라는 그 비율이 그 정착이 됐지만 젊은 사람들한테는 그건 먹히지 않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세력 구도를 얘기한 것은 우리가 이제 내년 대선을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관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한 말이고요. 그런데 지금 MZ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하고 특성이 많이 다르죠. 그 이제 물론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외국에 보면 30대 총리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주 노후화돼 참 많이 늙어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좀 혁신돼야 한다. 그런 건 동의하고요. 20대, 30대 정치 참여를 늘려야 한다. 그럼 뭐 여성의 정치 참여를 대폭 늘려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우리나라 여성 국회의원 비중을 보세요. 이건 정말 낯뜨거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여성도 그렇고 청년도 비중을 늘려가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거는 그냥 니들이 공정하게 경쟁하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할당제를 해서라도 그분들이 정치에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것 이전에 중요한 것은 지금 20, 30대의 절망은 자신들의 정치적 발언권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못 살겠잖아요. 일자리가 없잖아요. 정규직 일자리가 없어요. 일자리 나오는 게 비정규직 주로 알바 비슷한 거 이런 거 나오지. 이것도 중간중간에 끊기지. 얼마 전에 KBS에서 청년 고독사를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걸 보면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나라냐. 한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의 절실한 꿈은 고시원에서 탈출하는 거래요. 그리고 그런데 탈출은커녕 지금 일자리를 못 얻어가지고 내 통장을 보면서 이게 언제 근데 그 고시원은 김치와 밥을 공짜로 주는 고시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통장에 있는 돈이 고시원 월세가 언제 가면 끊어지냐 이걸 매일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일자리, 주거 이 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안이 나와야 돼요. 예를 들면 이렇잖아요. 자꾸 야당에서 무슨 정부 세금 보고 일자리 만드냐. 물론 일자리 민간 기업이 만들어야 되지만 그게 갭이 있고 잘 안 될 때는 정부가 해야 돼요. 정부 돈으로 일자리 만들어야 돼요. 또 정부 돈을 쓸 때도요. 참 이제 이 공무원들이 생각 없이 돈을 써요. 예를 들면 100억을 투자했을 때 일자리가 100개 생길 수도 있고 200개 생길 수도 있고 50개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200개 생길 수 있는 투자를 해야 돼. 별로 그렇게 안 해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아까 하신 말씀이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 이전에 일자리
주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재정 건전성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라예요. 돈 좀 예를 들면 부자들한테 세금 좀 더 많이 거두고 미국 같은 나라도 바이든이 부자 정세 한다잖아요. 좀 많이 거두고 부족한 국채 발행해서 저는 사실 이 정부가 여러 가지 그 한계를 보였는데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용감하지 못한 거예요. 과단성이 없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그만두고 봉화에서 계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정말 용감할 걸 잘못했습니다. 내가 뭐를 복지나 이런 데 돈을 쓰려고 그러면 대통령도 사실 쉽지 않아요. 오는 사람마다 대통령님 그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자기가 앉아보니까 뭘 하려고 그러면 10명이면 10명이 다 와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대통령 그러면 재정 건전성이 어떻게 되고 뭐 병이가 끝나고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나중에 하신 말씀이 그거 그냥 뿌리치고 갈 걸. 내가 그 용감하게 못한 게 정말 후회스럽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 정부도 남은 동안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다음 정부가 정말 해야 할 일을 용감하게 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우리가 발언권을 행사하려면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역할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이 노동사회정책의 여러 가지 한계들을 얘기했잖아요. 그건 뭐 이 정권의 한계이기도 하고 민주당의 한계이기도 하고 다 그런 거죠. 그래서 또 하나의 문제는 진짜로 노동 대중의 이익에 서 있는 사람들이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고 이런 중심에 있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국회의원 뭐 국회가 있잖아요. 뭐 옛날에 노동계 있던 사람들 천차만별인데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노동자 편을 들어줄 거다? 그거 쉽지 않아요. 왜? 노동운동의 협인력은 아주 약해요. 그러나 국회와 정부의 협인력은 막강한 거예요. 그 물결 속으로 들어가면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떤 국회의원을 저 사람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당선시킬 수도 있고 우리가 반대하면 낙선시킬 수도 있다. 이런 힘을 가지면 강력한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단결해야 돼요. 노동자와 그 가족이 단결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그러면서 예를 들면 대선이 있으면 대선에 정책 마련 같이 협의를 해서 정책 마련하는 것도 내서 정책이 채택되도록 하고 실제로 운동 과정에서 기여를 해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들이 상당히 우리 당으로서는 얻을 수 없는 표를 노동계가 열심히 해서 얻었구나. 그러면 그 사람들 나중에 필요한 이제 중요한 자리에 배치를 하겠죠. 그러면 훨씬 잘 굴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노력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까지 대선에서 노동운동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노동자 운동은. 내년 당장 우리가 강력하게 할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하지만 열심히 해서 발판이라도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야 발언할 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국회의원 많아서 얘기를 하는데 국회의원 열심히 듣는 척 하지만 뭐 하려고 열과 성을 다해서 하겠어요? 자기한테 생기는 게 없는데,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선 때 정말 노동계가 단결하고 여기는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있을 수가 없어요. 뭐 그런 게 뭐 필요해요. 단결하고 그리고 올바른 방침을 갖고 나가서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들이 볼 때 내가 당선되는데 저분들이 기여했구나 인정하게 하고 그걸 발판으로 정책 만드는 데도 참여하고 중요한 자리에 참여해서 끌고 가는 이런 출발 내년 대선이 그런 출발이 되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예. 예, 더 혹시 궁금하시거나 제가 먼저 예. 이목희 부위원장에 대해서 동의 못하겠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먼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평가에 대해서 진실한 사과가 있어야 되고 그게 먼저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버리면 이게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그동안의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와 민주당에서 했던 것에 대한 자기 고백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많은 노동자들이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뭐 손배가 없냐는 박근혜 정부 적어들고 파업 선순위는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그렇게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 반성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민주당이 노동정책에 대해서 또 한번 우리에서 뭐 다 함께 하자. 이거 동의하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전 민주당 당원이긴 합니다만 제가 민주당 입장을 대변할 논가 전혀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국회에 있었습니다만 노동계 출신 국회의원들이 있잖아요. 그거 흔들리지 않고 자기 위치 지키는 거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실제로 노동계 출신들이 노동계 도와주려고 그러면 그거 왜 도와주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당신한테 뭔 도움 되는데 그거 하냐고.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소리를 해도요. 앞에서는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뒤에서는 사실은 별로 신경 안 써요. 왜? 열심히 하면 노동계표가 직결돼서 나한테 큰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내 표가 다 떨어져 나가냐? 별로 그런 생각도 안 해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목소리를 낸다고 내는데 정작 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왜? 노동계에 그동안 힘을 못 보여줬기 때문에 안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민주당 사람으로 온 게 아니고 저는 우리 노동운동이 이렇게 발전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노동자의 발언권이 정치적 발언권이 형편없이 낮잖아요. 이거를 조금이라도 개선하는데 내가 그래도 노동운동을 먼저 한 그런 나이 든 사람으로서 그런데 조금이라도 난 기여하면 좋다 그 생각이에요. 내가 무슨 뭐 민주당이 누구를 도와주라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예. 때로는 우리 의지와는 무관하게 시계는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센터장님의 말씀 전적으로 저 개인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 참여하는 마음으로 좀 더 정교하고 보다 세밀하게 대선에 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샌드 포럼은 민주노총, 한국노총, 정의당, 노동당 다양한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중 멤버십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논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모이고 무엇을 지향하는 것인가에 대한 방점만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도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간결하고 짧게 결정을 하는 그런 장점이자 단점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방금 센터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들 저희 사회인대 포럼은 숙제를 않을 것이고요. 전국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많은 분들의 이야기와 의견들을 취합해서 포럼은 지금과 같은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지평을 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무튼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예. 마지막 아까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마지막 의견을 좀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결국 정치의 저는 가장 큰 역할은 분배에 있다고 봅니다. 권력의 분배라든지 경제 이익에 대한 분배를 하는 것이 정치의 어떤 역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수의 유일한 정유사가 GS 칼텍스입니다. GS 칼텍스 2020년 당기 순이익이 7천억이 좀 넘습니다. 그런 GS 칼텍스의 공장을 짓는 건설 노동자들은 불과 몇 달 전에 약 100억 원에 달하는 임금 체불을 당해야만 했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이익 분배가 과연 잘 실현되고 있는 것인가? 또 하나는 2018년 말 기준으로 2020년 말 30대 재벌 사내 유보금이 무려 100조가 늘었습니다. 정확히 한 95조 정도가 늘었는데요. 2018년 말 기준으로 2020년 말 사내 유보금 증가 추세만 하더라도 그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20대, 30대 청년들은 자기가 일하는 것으로만은 희망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는 돈이 없어서 못하고 주식이라든지 코인 투자에 목을 메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이 과연 이익의 분배가 국가 권력의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좀 의문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적어도 문재인 정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등이 스스로를 개혁 진보 세력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이런 국가 권력이라든지 경제적 이익의 분배에 있어서 좀 개혁다운 개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진보다운 변화를 좀 추구해줬으면 좋겠다. 이전 보수 정권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들이 아니라 좀 개혁다운 개혁, 진보다운
변화를 좀 추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지막 그 블린트 김정한 동지의 말씀으로 저희 사회연대 포럼의 숙제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사회자님께서 뭐 공지 사항이 있으니까요. 공지를 들으시고 아무튼 이렇게 비 온 저녁 후덥지근한 날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셨던 소중한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뜨거운 박수로 오늘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